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탈곡기 24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학내를 맡고 있는 유민지입니다.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시죠? 제가 오늘 마이크를 단독으로 잡았습니다. 벌써 실망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배나은 우리 부녀회장님이 토론회를 오전에 지금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아, 목소리 좋다. 한석규 온 줄 알았어요? 네, 한석규. 네, 배나 우리 부녀회장님께서 아침에 어디 가시는 바람에 네. 제가 그냥 마이크 하나를 같이 들고 옛날에 마이크 없이 했다면 마이크 들고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목소리가 딱 깔리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시네요. 네. 우리 이제 둘이 할까? 농담입니다. 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미디어스 그룹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방송법 타결 논란에 정치권 공영방송에서 손떼야.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이거 어제 네. 김영영 사무처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메시지가 돌아가지고. 네. 방송 녹음하다가. 네, 녹음하다가 막 전화 받으러 가시고 막 문자하시고.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방송법을 이렇게 약간 흥정하면서 이 방송법 요거 이렇게 주면 요거 받고 그래 국회 열자 이런 흥정이 있었다 뒤흥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돈 겁니다. 오전에 돌았죠. 네, 그래서 뭐야 이 뭐야 정치권이 방송법 가지고 이 정치 쇼를 해 딜을 해 그래서 발끈해서 이제 언론 시민단체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가 전리품 나누듯이 나누는 구조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이렇게 깡그리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공영언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였는지 이 사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사장이 시청자 주권이 남의 떡입니까? 당신들이 나눠 먹으면 되는 그런 쉬운 떡인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방송법이 사실 국회에서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네. 방송법이 굉장히 많이 바리가 되고 네, 여러 그랬잖아요. 가지가 네. 수정 발의되고 했는데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시작이에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이제 난도질을 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더 많이 가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좀 합의하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후퇴된 안을 낸 거죠. 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이걸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후퇴된 안이어서 이거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새로운 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국민들이 뭐 더 이사나 이 공영방송 이사 같은 거를 추천하는 그래서 실제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그런 안을 지금 민주당이 최종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냈던 그 안을 기반으로 해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그래서 여야 추천 이사를 굉장히 큰 변화 없는 국민들이 추천하는 게 보다 어쨌든 정치권의 몫을 많이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안이었는데 어쨌든 이 안을 가지고 우리 방송법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이 안 들어온다 하니까 요렇게 해서 좀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제안을 했었고 민주당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이 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선 방송법은 어떤 정치, 그러니까 방송법, 특히 공영방송 이사 관련된 부분은 이 방송의 독립성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지금 이 언론 적폐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권이 또 흥정하듯이 야 요거 줄게 요거 받아가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건 옳지 않다.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하필 또 바른미래당이야? 이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지? 굉장히 다른 정당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이제 점쳐졌던 이유는 자한당이 빼고 자한당은 절로 이제 안 들어온다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최대한 전선을 그은다고 했을 때 바른미래당까지 끼고 들어간다. 요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그 안을 제안한 거라는 거잖아요. 야 이것 정도까지 하면 우리 들어갈게. 이렇게 뭐 그런 논란인 건데 어쨌든 민주당 공식적 입장으로는 뭐 그런 적 없다. 그런 논의 된 적 없다. 바른미래당에서 그 안을 갖고 온 건 맞지만 그건 팩트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합의하거나 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태는 오보였다는 거죠. 오보라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데 아마 뒤에서 어쨌든 뭔가 제안이 있었고 그런 기류가 흘렀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뭐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타결됐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 안을 제안을 했고 이걸 민주당이 안에서 검토해서 타결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오보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은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대안을 내놨고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어쨌든 최종적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국회 정상화의 어떤 협상 카드로 방송법이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참여한 사람 중에 이경호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했던 말이 좀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 감시 대상인 국회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겠다라는 게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야의 비율로 맞추겠답니다. 당장 KBS 현재 이사진이 8월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9월에 임기가 시작될 새로운 이사들이 현재 안대로 여야 비율 7대6으로 나눠진다면 여러분 앞으로 기자님들 앞으로 원내대표실 앞에 가보십시오. 미방위 간사실 앞에 가보십시오. 미방위원장실 앞에 가보십시오. 서로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대로 올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에 계속 누가 더 로비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언론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보다 나랑 얼마나 더 가까운가 나한테 얼마나 더 우호적인가 정치권에 얼마나 줄이 많은가 그렇지.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공영방송 KBS와 MBC 이런 곳에 이제 이 방송이 방송답게 국민의 방송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비판 의식 그걸 항상 신경 쓰면서 하는 방송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이 방송의 주인이 누군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데 이사진들 운영 경영진들이 자기가 뽑힌 게 정당에서 꽂아줬어. 그럼 나는 그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임명은 정당히 했어도 추천은 정당히 했어도 나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도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엔 또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누가 정권에 되느냐 그런 걸로 해서 이 또 공영방송이 난도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지점인지 정치권은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인데요. 최남수 중간평가 수용한 YTN 노조 투표로 증명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최남수 YTN 사장이 그 전에는 왜 60% 이상 자기를 반대하면 그만두겠다. 그거를 협상안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그거를
10% 깎았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지금 반으로. 철회까지는 아니고 깎았죠. 자기가 디스카운트. 자기가 생각해도 60% 요거 좀 오바다. 네, 그래. 그래서 네, 50%로 지금 받아들인 상태죠. 네, 50%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YTN 노조가 받았어요. 네. 네, 그 소식입니다. 원래는 그게 60%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50%로 했고 YTN 지부도 그래 받겠다. 그래서 YTN 지부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압도적인 사퇴 요구가 있다는 거를 한번 증명시키겠다. 그렇죠. 우선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최 사장이 밝힌 건 이렇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뭐라고 밝혔냐면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니 하루빨리 회사가 안정화되고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본인은 중간 평가의 방법이 여전히 커트라인 60%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60%라고 하는 건 나를 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60%예요. 구성원의 60%가 나를 신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이상이 나 나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원의 59%가 불신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난 안 나가겠다는 얘기였던 그렇죠. 거예요. 원래. 네. 자 그런데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신념보다는 사장의 책임감을 앞세울 때가 됐다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해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불신임하면 퇴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YTN의 전 직원을 보면 한 뭐 예를 들어서 650명이다. 그러면 지금 말을 딱 따져보면 한 330명 정도가 반대하면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읽히는 거예요. 네. 근데 노조가 우선은 50% 이상 하면 나가겠다고 했던 그 안을 받는다.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사실 신뢰를 안 하는 거죠. 혹시 이 최남 사장이 투표율이 100%라는 걸 가정하고 그러니까 전 직원이 65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330명 이상 네.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YTN 노조 입장은 투표율이 100%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보통 안 되더라도 50% 이상이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00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반대를 했어. 그러면 이거 당연히 50% 이상이니까 불신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회사가 아마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330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300명밖에 안 나왔다. 투표율이 100%가 안 됐는데 이거 미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YTN 노조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도 노조도 그래서 나는 구성원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판단할 거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겠다. 이렇게 했고 아무튼 근데 그 투표율 문제 그러니까 투표율이 100%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투표자의 과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약간 불신임 투표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한 구정이 거기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 내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어제 발표했으니까 오늘 날짜로 어쨌든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네, 아마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까봐 좀 그게 네. 걱정되네요. 만약에 그게 진짜 나중에 투표를 해서 딱 깠는데 전체 직원의 50%는 안 되는데 투표 직원의 50% 넘어. 한 80% 육박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처음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딱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의 50%다 이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구성원의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은 행위는 불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해석된다면 불신임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50% 넘는다 이렇게 최남수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노조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좀 진행되는 걸 봐서 네. 또 이야기해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파업이 84일째인데 어쨌든 무언가 바뀔 어떤 그 고지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압도적으로 아마 불신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자신감을 표했죠.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네.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진짜 좀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YTN 이제 오보 난 사태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진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세 번째 소식은요. SBS 노사가 법정 노동시간 단축 공동 TF를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방송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주 52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당 52시간만 이제 법정 노동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녁 있는 삶,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주당 52시간이라고 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언론사는요. 토요일 그러니까 6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날 나와가서 이제 월요일 날 신문을 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6일 근무 체제가 이제 주요 일간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5일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일간지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잠깐 쉬고 일 이렇게 어쨌든 고정적인 그런 근무 패턴이 있죠. 자, 네. 6일입니다. 6일에서 8시간 근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6, 8에 48? 48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남는 시간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 거예요. 추가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이 말도 안 된다.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됐어요. 52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과연 지금 언론계 시스템에서 가능한가? 이런 게 지금 언론계 안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이 방송 산업이나 뭐 신문 산업이나 이 어떻게 52시간 어떻게 하지? 맨날 거기 경찰서에서 맨날 자고 뻗치게 하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이게 만약에 뭐 대기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사실은 52시간으로 지금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24시간 거의 다를 쓴다고 해도 사실 네. 기자들이 네. 계속 뭐 취재하고 사람 만나고 얘기 듣고 그 중에서 기사가 하나 나오는 건데 네. 과연 이거를 시간을 딱 정해서 만약에 출퇴근 뭐 도장을 찍는다 이게 될까? 저는 근데 사실 주 52시간 도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보장인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그리고 노동 분위기 이게 너무 노동자들의 이제 너무나 과한 노동을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게 저임금을 떠받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게 설정된 상태에서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근무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추가 근무를 하면서 그걸로 마치 임금을 보존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 노동자들이 그냥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장시간 노동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굉장히 지금 무리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렇게 이제 사회 체제가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방송 노동 뭐 언론사 노동 다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52시가 정리되면 야 어쨌든 이게 지금 기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거냐 이런 논의가 본격화 되는 건데 지금 그게 SBS에서 어쨌든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BS를 비롯한 이제 300인 이상의 방송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월 개정된 거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주당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내년도 그럼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가? 이게 방송 단순히 취재, 뉴스 기자들뿐만 아니라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더 환경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정규직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감축됨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의 그 노동시간이 더 올라갈까 봐. 그런 얌생이 짓을 하면 어쨌든 가만두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상황도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그렇죠. 네, 지금도 끝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걸레 짜듯이 짜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니까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SBS에서는 당장 내년이니까 지금 과연 어떻게 노동 시간이 되고 있는가? 우리 이거 SBS 구성원들이 도대체 노동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 조사를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사측이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공동 TF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 비정규직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SBS 사측이 지난해 말부터 이슈가 됐던 방송계 갑질 문제에 관련해서 작가 표준계약서로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프로그램 스태프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좀 더 어쨌든 진보적인. 그때 잘렸던 뉴스토리 작가들 어떻게 해결이? 그 얘기는 따로 안 네,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스태프들이 이 외주 있는 그리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방송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보험 가입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SBS 본부가 이야기를 했고요. 아유. 그래서 원칙적인 주 7일 52시간 노동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 총액 하락 최소화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가 수당으로 계속 받아왔던 게 사실 임금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게 아까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52시간이 되면 노동 시간이 줄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그러니까 추가 수당을 내가 법적으로 너에게 아까 6일 근무한다고 쳤을 때 네. 4시간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6일 근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5일 근무라고 쳤을 때도 12시간밖에 추가 근무가 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옛날에는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줄었기 때문에 임금이 줄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공짜 노동의 원천 봉쇄 를 원칙으로 노사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짜 노동이라는 건 노동?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52시간이니까 네. 체크되는 건 52시간으로 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정산도 52시간이야. 네. 그런데 야 이거 언론 그 상황을 봐. 우리 환경이 5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 그래 너 구성회의 하는 시간 너희끼리 밖에서 그러면 차 마시면서 해. 구성회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 지금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일하는 시간은 똑같고 방식도 똑같은데 법적으로 52시간만 인정이 되니까 52시간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52시간만 준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추가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외에 어쨌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노동 행위들이 공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짜 노동이 없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체계가 52시간 안에서 이 방송 체제를 돌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시간이 노동이 되면 이 원칙에는 이제 문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도 있지만 신규 인력 채용의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노동 인력을 그러니까 52시간으로 하고 이제 더 많은 노동 인력을 창출하자는 의미가 또 담겨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진짜 잘 돼서 다른 방송도 좀 이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은요. 이 언론사들이 진짜 다 어떡하지? 이 멘붕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격화된 건 이제 SBS가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런 거 선도적으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네. 네. 이달의 좋은 보도. 민언련은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선정합니다. 네, 방송과 신문 그리고 온라인 영역에서 가장 좋았던 거. 이거는 한 번 더 칭찬해야 된다. 이런 보도는 장려돼야 된다 하는 보도를 좋은 보도로 뽑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좋은 보도 시상식을 하죠. 네. 그 기자들을 불러서 상도 드리고 어떤 취재 과정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민원연 행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시상식인데 어제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죠.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는 끊겨. 질문을 질문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있고. 혹시나 취재 비하인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을 주는 것까지만 중계가 되는 거예요? 상을 주고 이제 시상 소감 얘기, 소감까지만 나가고 그 뒤에 하이라이트인. 그렇구나. 질문답. 난 그거 나가는 줄 알았네. 여러분 비하인드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 언론사끼리의 뭐 노하우가 공개되기도 하고, 뭐 경쟁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취재 뒷이야기 이런 거 재밌거든요. 네, 오시면 좋은데 근데 평일 저녁이라서 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방송 들으시면서 달력을 딱 보세요. 그럼 미라년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그날 7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진짜 기자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요.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네. 그날은 회사에 조금 빨리 퇴근하겠다 하셔서 반차 쓰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회원 중에. 네, 공덕동 저희 민원인 사무실 뒤에 교육관이거든요. 네.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는 02-392-0181. 네, 아무튼. 네, 그러면 3월에 어떤 좋은 보도가 뽑혔는지 네.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번 3월의 좋은 보도는요. 신문은 수상작이 없습니다. 좋은 보도가 이걸 과연 내가 좋은 보도라고 신문이 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신문 담당인 유 부장님. 내가 이걸 좋은 보도라고 과연 뽑을만 한가? 라고 했을 때 네. 내 마음에 흔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어떤 사회적 반항을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네. 이런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어떤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취재 근성이 보였다거나 하는 보도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는 3월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유 부장님 눈에만 안 띈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 자체도 보면은 선정을 같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있었으면 4.3 제주항쟁 관련해서 한겨레가 시리즈를 내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 그분들의 피해 음성들을 담고 의미를 짚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유의미했으나 네. 그게 한겨레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4.3은 정말 많은 다른 온라인 매체들에서도 그리고 주간지에서도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겨레가 이달에 너무 좋은 보도다라고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3월 좋은 방송은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을 집요하게 촉구한 JTBC.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네. 공동 수상입니다. 또 어디가 있냐? 네. 두 번째 수상작은 바로 3월달 방송 보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스치고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바로 SBS의 삼성 보도. 그렇습니다. SBS가 정말 파격 보도. 네. 이건 왜 파격이라고 하냐면 보통 방송 뉴스가 1분 30초 단발성 보도. 그렇죠. 그리고 좀 이번에 얘네가 좀 파격을 했다 하면 5분짜리 심층 기획 보도. 세 가지 꼭지를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가 사실 지상파 방송 전용 뉴스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양측 공방 다루고 끝. 근데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서 더 다루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SBS가 이 에버랜드 땅값 관련된 보도를 20분을. 아니 8시 뉴스 몇 분 안 하는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하지 않나요? 1시간 채 안 되죠. 그 반을 거의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막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래서 이 보도가 3월에 좋은 보도로 뽑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JTBC의 장자연 리스트 보도에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자연 리스트 보도라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반가반가 리스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는데 이거 삐처리인가요? 아니요. 반가반가 리스트 괜찮죠? 왜냐면 방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루된 리스트다. 이래서 반가반가.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목도 너무 그렇게, 약간, 너무 코미디야. 너무 조롱식이야. 네, 그런 것 같아서. 만약에 피해자 이름 장자연 리스트라는 걸 빼버리면 너무 장자연 리스트가 말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어쨌든 좀 방법을 바꾸긴 해야 된다. 네. 자, 반가반가 리스트. 네. 왜냐,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반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저 반가반가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냥 조선일보 싫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연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분명히 만났다는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반가반가 리스트에 대해서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재조사 대상 사건에 어쨌든 장자연 리스트, 반가반가 리스트를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조사를. 근데 어쨌든 이게 JTBC가 장자연 사건을 저녁 종합 뉴스로 굉장히 집요하게 다뤘습니다. 개혁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한 번 이제 회의에서 야 이거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리스트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건 어떤 검토가 계속 검토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차 조사 대상에 장자연 리스트, 반가반가 리스트가 올랐을 때 이 장자연 이름을 언급한 게 유일하게
JTBC였다는 거.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사장으로 스포츠조선 사장을 지냈던 하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사들이 아무도 장자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다음에도 JTBC는 이제 공소시효가 얼만큼 남았는지, 그래서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JTBC의 보도가 가장 빛을 발한 거는 이게 그냥 어떤 연예인 스캔들, 연예인과 어떤 뭐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스캔들, 성 스캔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권력형 성폭행이다. 권력형 성폭력이고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과거 수많은 의혹을 남긴 검찰의 성역 없는 조사. 검찰이 그 사람을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누구죠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고. 제가 이 리스트 이름을 방가방가 리스트라고 한 거에 네. 답이 있습니다. 왜 방가방가 리스트야? 아니 방씨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만나냐고. 조선일보 방가. 네. 네. 그런 참고인 조사 제대로 벌어지지 않은 게 이게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냐. 이거는 뭔가 일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떤 로비 같은 거. 라는 의심을 살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저만의 의심이 아니에요. 뭔가 있다 하기 때문에 대검찰조 개혁위원회가 재조사해야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연 리스트, 방가방가 리스트가 어쨌든 재조사 명단에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 그걸 다뤄줘야 되잖아요, 언론들이.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였고 이게 왜 의혹이 생겼고 왜 이게 재조사에 들어갔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루질 않아. 이런 것들이 되고 아니면 뒤늦게 한참 좀 이슈가 되니까 이제 한번 이제 한 언론사가 치고 나면 이제 한번 말 트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가야죠. 그러면 이제 네. 그런 뒤늦게 조사 보도를 내는 언론사와 차별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진상조사 사안을 넣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JTBC가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 권력들이 연결되어 있던 성폭력 사건을 또 여러 권력들이 맞물려서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문제의 사건이다. 라고 집요하게 촉구하면서 이 어쨌든 결국에는 재조사 명단에 들어가게 된 거에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이제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 JTBC가 3월에 좋은 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그 기자분께서 취재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자연 본인이 일단 지금 없는 고인이고, 상태, 네. 고인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언론계, 그다음에 연예계 뭐 이렇게까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장자연만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두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되게 취재가 너무 힘들었다. 여러 사람들 다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다 막혀있던 거죠. 네. 그 어디선가. 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장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취재했던 기자들이 어제 와서 네. 상을 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재조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보도로 뽑혔던 SBS 에버랜드 땅값 관련해서 에버랜드 땅값의 변화 추이와 이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 어떻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왠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도 땅값을 막 낮췄다가 올렸다가 해가지고 이거를 주식을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싼 값을 팔았다가 이런 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냥 인식으로만 얘네가 이종 그 후계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분을 몰아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승계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지금 뭔가 몰아주기 한 거 알겠는데 그냥 그 심진과 이제
그런 거지? 그죠. 이게 어떤 구도로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법망에서 이거 걸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궁금했는데 이 SBS 보도의 핵심은 그때마다 에버랜드 땅값이 공시지가가 땅으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지금부터 저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권력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SBS 탐사보도팀이 수상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버랜드와 그 주변에 퍼져 있는데 이 땅을 다 합치면 여의도의 4배가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저희가 이곳이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땅값 때문입니다. 땅값이 뚝 떨어진 채 한동안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이례적으로 껑충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이 경영권 승계의 주요 길목에서 용인 땅이 어떻게 활용됐을지 한 달 넘게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공시지가를 삼성이 할 수 있느냐? 삼성이 땅값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개입되어서 그렇죠. 이번에 삼성이 신호 보내는 거죠. 이거 좀 우리 이번에 좀 낮춰야겠어. 이게 좀 우리 싼값에 좀 주식을 좀 사야 돼. 그러면 오케이 막 싹 내려주고. 그러면 거기서 주식이 매매되고. 그리고 이번엔 좀 올려줘. 그러면 또 올려주고. 이런 를 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 세금 받는 공무원이 물론 국민들 세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그쪽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요. 이렇게 진짜 진행됐으면 관련자들 다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국민들에게 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 될 세금이 안 거쳐졌고요. 문제는 그렇게 인위적인 주식 변경, 주가를 막 조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재벌의 장난질, 자기 승계를 위한 이 범법 행위에 적극 동조했던 부역자들 체크해야 되고요. 그 부정한 청탁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뇌물. 김영란법은 지금 3만 원도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엄청난 뇌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죠. 네. 과연 지금 했던 게 다일까 그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할 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올바른 언론, 공정 언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방송 지배구조하면서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뿐만 아니라 이 자본 권력에 대한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쭉 끌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어제 제가 그 시상식에서 그 질문답을 보면서 그 소감을 보면서 이 JTBC든 SBS든 이게 좀 큰 보도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잘 하지 않았던 보도. 이런 거를 하면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저도 네. 지금 요즘에 방송이나 이제 언론계를 사실 우리가 정상화라는 힘을 시민들이 많이 실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전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어쨌든 더 좋은 보도를 내려고 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과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언론인들이 회사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 그 물음표를 우리가 갖고 가는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네. 이런 시기의 힘을 사실 시민들이 줬다는 거, 그거를 언론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언론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뭐 협박은 없었냐, 뭐 회사에서는 괜찮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관심 없어요? 네, 전혀 없다. 지금 삼성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SBS는 네. 오히려 국장급들하고 데스크하고 뭐 이렇게 같이 했대요. 그리고 뭐 다른 광고를 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지금부터의 언론은 국민들을 위한 그런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뭐 JTBC도 뭐 조선일보로부터 뭐 아직 뭐 받은 것도 없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이따만큼 쌓여있는 뭐 내부 외부의 적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언론계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뭐 노력한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너무나 훌륭하고 계획적이고 좋은 보도만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보는 눈도 높아졌고 그렇죠. 기자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도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네. 이달의 나쁜 보도. 네, 이달의 나쁜 보도는요. 네. 제가 신문은요. 아까 좋은 보도를 뽑지 못했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나쁜 보도도 없었냐? 나쁜 건 많았을 것 같은데 왠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네. 어떤 걸 뽑았냐? 네. 적폐청산 수사를 왜곡한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뽑았습니다. 이건 또 셀럽이시죠? 근데 사실은 네. 조선일보 칼럼이요. 적폐청산을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칼럼을 조선일보가 사실 쏟아냈습니다. 3월 동안에. 정말 많아요. 그래요? 4월까지 이어졌죠. 4월에는 이제 기사로도 막 우리 얘기했잖아요. JP 지수, 뭐 적폐 지수,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낸 내용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공약 이거는 치워라. 이런 얘기를 사실 조선일보가 했었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적폐청산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적폐청산으로 여태까지 본인이 쌓아놨던 여러 가지 기득권이 다 무너지고 그럼 공고하던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꾸준히 적폐청산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상훈 컬럼의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적폐청산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적폐청산은 이건 정치보복이다.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보복하는 건 좋지 않다. 이제 좀 정치보복을 멈춰라. 이거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오기도 하죠. 이거 뭐 거의 공식 아닙니까? 공식인데요. 이 양상훈 컬럼 좀 더 나갔어요. 좀 더 나갔습니다. 왜냐? 이 양상훈 칼럼의 메인 핵심 주장은 뭐냐? 문재인 정부는 왜 적폐청산을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왜 적폐청산을 하는가? 왜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을 그렇게 집요하게 파는가?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 그러니까. 답이 그렇죠. 답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망쳤냐? 그동안 그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하는 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퀘션 마크는 어떻게 답이 나오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안 좋아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왜냐?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악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을 했으니 문 대통령 측에 검찰에 대한 원한이 어떨지 누구든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별도로 낼 정도로 검찰 문제를 고민했다. 그 책의 문 대통령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검찰은 단 한 번도 개혁되지 못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원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과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이 칼럼은 문 대통령 측의 검찰에 대한 원한이 어떨지 누구든 짐작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원한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보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문 대통령 측이 검찰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어서 검찰을 어떻게든 혼내주려고 어쨌든 갖고 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문 대통령한테 개인적 원한이 그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보여줘야 돼. 그래서 터는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터는 거예요. 그래 턴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논리는 여기서 갖고 온 논리는 이런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제가 아까 뭐 정치보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차원을 넘어섰어. 지금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납품. 일종의 뇌물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 대통령의 원한이 조금 더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칼럼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검찰의 그런 전 정권 집요 수사라는 상납금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약간 한 발 물러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둘 사이에 계속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칼럼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검찰도 걸어줘야 되고 대통령도 걸어줘야 되고 이럴 수준의 칼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사의 요구를 잘못을 했으니까 수사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칼럼에 대해서 계속 이 칼럼의 전제는 이 적폐청사의 요구는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시대의 요구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촛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 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근데 이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서로 주고받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굳어진 이 문화인데 이거 깨야 된다. 이게 바로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되기도 하고 그렇죠. 촛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상훈 컬럼에서는 아니야. 적폐청산은 문재인 검찰 아니면 문재인의 주변 무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원한을 품고 있는 그들의 요구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박탈을 막기 위해 먼저 문 대통령의 검찰관을 바꾸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다. 표현입니다. 칼럼에 나온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검찰은 수사권 박탈을 막기 위해 먼저 문 대통령의 검찰관을 바꾸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글도 있습니다. 검찰의 노력의 결과인지 우연인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대선 고향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왜 후퇴해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넘길까 말까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다는 왜? 검찰이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것저것 줬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칼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칼럼은. 경찰이 또.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칼럼 읽은 겁니다. 경찰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경찰도 전 정권이나 야당 누군가의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 우리도 적폐 수사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검찰의 독주를 의식한 것이다. 이게 바로 저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한국당 후보에 대한 그 수사.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봐. 지금 경찰이 이렇게 막 상납 넙죽넙죽 엎드리고 막 전 정권 막 털어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그럼 경찰한테 안 주지 뭐. 이러면서 그래 검찰 니네가 다 가져.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딱 흐름을 보니까 경찰이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엎드리자 하면서 이제 막 야당 후보들 갖다 넙죽넙죽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칼럼 보면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어. 잘못이 없어. 아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경찰과 검찰의 충성 경쟁.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바꾸기 그 충성 경쟁에서 빚어진 희생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건 뭐냐? 제가 뭐라고 썼냐? 이거는 왜곡을 넘어서 날조다. 진짜. 거짓입니다. 날조가 뭐야? 거짓을 이야기해가지고 진실이냐 속이는 행위가 날조거든요. 날조입니다. 참. 그래서 왜곡 날조되는 거다. 아니 죄 없는 사람들이 정권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희생자. 정권 때문이 아니야. 그것도 경찰과 검찰이 막 서로 잘 보려고 막 싸우고. 때문에. 갖다 바쳐야 돼가지고. 그래서 민원연에서는 이 양상훈 칼럼
이것이 정말 3월의 나쁜 보도다. 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참 그렇네요. 욕이 나오네요. 하세요. 삐삐삐삐삐. 여러분 제가 첫 등장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이목현 씨 사건. 네. 그 사건이 나쁜 보도로 뽑혔습니다. 그 방송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013년 5월 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이 떨어졌는데 화염병 떨어지고 나서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처리가 됐어요. 맨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화염병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의성으로 우리가 던진 거야. 깨진 거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채널A랑 동아일보가 키우기 시작하면서 채널A가 이걸 막 CCTV를 막 맨날 공개하고 막 자 테러범 용의자의 얼굴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테러행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범행 전후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20, 30대로 보입니다. 얘는 누구인가? 얘 신상을 다 까발려요. 얘는 뭐 대기업 과장이었고 대기업 과장의 두 얼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종북단체. 그리고 막 학생 시절과 지금은 뭐 했고 얘는 완전 빨갱이 중에 색빨갱이고 어쨌든 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6일 정도 까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맨 처음에 잡혔을 때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TV조선에서는 증거 부족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얘는 어떤 애인가? 얘는 빨갱이 중에 색빨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삐소리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더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간 용의자가 유명 대기업 업체의 과장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 이 남성이 오래전부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곳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좀 있다가 한 이제 5월달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한 6월달에 막 방송에서 이래요. 왜 안 잡아? 경찰이 무능이야? 왜 안 잡아? 막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7월달에 갑자기 잡았다. 이번엔 구속영장 청구됐다. 그래서 구속됐다. 막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된 가장 결정적 이유 걸음걸이 기법. 이래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걸음걸이를 하면 이 사람은 지문과 같이 똑같아서 빼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잊혀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빼박이었구나. 걸렸구나. 결국엔. 그런데 이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2심 무죄와 대법원 무죄까지 무려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건드린 겁니다. 이거를. 안 한 거죠. 다루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번엔 무죄 판결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어떠한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1심 무죄 났잖아요. 자기네가 다 유죄라고 했잖아. 1심 무죄 난 다음에 얘네가 TV조선에 어떻게 보도했냐. 결국 무죄. 결국 무죄면 왠지 이 사람이 정말 무죄였을 것 같잖아. 근데 기사는 뭐냐면 법원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원세훈을 검색했고 뭐 했지만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무죄가 인 것처럼 1심에 다뤘어요. 그러면은 2심은 어떻게 했나? 그럼 검찰이 얼마나 더 증거를 보강해서 했는가 다뤘어야 되잖아요. 안 다뤘어요. 항소를 해놓고서 추가 증거를 더 제출하지 않아서 굉장히 싱겁게 2심이 그냥 또 무죄로 끝났어요. 근데 TV조선이나 채널A가 사과방송했냐? 아니면 무죄라는 소식이라도 전달했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 판결 됐는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네 보도로. 4년을 그렇게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굉장한 커넥션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보도 형태가 있었는데도 결국에 무죄가 났는데 자기네들이 이미 여론사를 끝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다. 어떤 보도도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나쁜 보도로 뽑혔습니다. 나쁜 미보도네요. 네, 나쁜 보도. 네. 그런데 이 나쁜 미보도라고 하기에는 사실 앞에 행적이 너무나 나쁘다. 그래서 미보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쁜 놈들입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드루킹 까면 깔수록 자유당과 조중동의 콜라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콜라보죠. 네. 네. 조중동의 콜라보라기보다는 지금은 아니, 자유당으로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지금은 자한당과 TV조선의 어쨌든 콜라보 이미 많이 좀 드러났지요. TV조선이 털었는데 TV조선 기자가 털었는데 이 조선일보 어떻게 보도했을까? 궁금하죠. 진짜 황당한 보도가 있어요.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거든요. 제목이 이거예요. 좀도둑이 이미 털어간 뭐 사무실 이제서 뒤늦은 압수수색 뭐 이런 거예요. 좀도둑이면 자기네 기자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야? 자, 그리고 미련 곰탱님께서 저희가 JTBC에 시상식 하는 거 캡처를 해서 올려주셨고 페이스북 라이브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캡처하신 거예요. 근데 화면이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마치 직접 찍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트러스트 의원님께서는요. 저희가 방금 전에 한 얘기 하셨네요. 김성태 의원은 정말 모래도 어설픈 게 하필 거기서 태블릿이 없을 거라고 하는 멘트는 1번 태블릿 우리가 만들 수 있어. 2번 우리가 태블릿 갖고 있어.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TV조선 태블릿 도둑질 보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막내 인턴 기자가 취재 열정이 넘쳐서 그랬나 봐요 라는 말을 누가 믿겠냐. 과연 인턴이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사에서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인턴은 화장실도 같이 가요. 그렇습니까? 네, 초등학교에? 거의 뭐 그런 식이에요. 인턴이면 사실 참.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방송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개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23분부터 34분까지 10분 정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이 안 끊기고 더듬지도 않으시고 호흡도 완벽. 네, 어제 김영애 처장님께서 방통위 얘기를 하시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저도 한 10분 동안 편집을 안 했습니다. 네. 대단한데. 쭉 들어봤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끊기고 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기침 한 번 안 하시고 어찌나 흥분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트러스 의원께서는 방통위원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위험한 말을 뭐 어쨌든 트러스 의원님의 개인 생각이십니다. 네. 늘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상품권 주신 거 아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쓰도록 하든지 권 회장님은 잘 주든지 하겠습니다. 갈취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보도 시상식 잘 보았습니다. 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감사합니다. 탈탈탈. 네. 네, 그렇게 하셨고요. 4440416님은 제 생일과 배단 활동가 생일 축하를 위해서 뭐 또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어제 시상식 오셔가지고. 네. 아니 왜 잘 받았습니다. 이런 조공 문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래년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연연하지 않고요. 여러분 안 주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요 레이니 7세님께서는요. 어린 시절 정말 자주 부르고 TV에도 곧잘 나오던 노래가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또 제가 노래를 또 노래방 가야 합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또 과거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절 정말 모든 국민이 간절하게 부르던 노래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정치권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있네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저 미디어 탈곡에서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정상회담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네, 금요일이죠. 여러분 지금 외신이요. 한겨레 오늘 보도 나왔는데 외신이 그전 정상회담 때 비해서 2배가 넘게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CNN의 분쟁 지역 전문 기자도 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그럼요. 아마 이거 제 생각에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전 세계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의 굉장히 큰 흐름에 이 언론들이 지금 깽짜 부리고 있는 거. 요거는 진짜 조선일보의 해악이 크다. 네. KJC79님. 네. 미련년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라에서삐님. 네. 태블릿 PC.
본 건 있었다는 네. JTBC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사실 오늘 저 혼자 들어와가지고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제가 워낙 정제된 표현도 잘 못 쓰고 그리고 네. 기본 흐름을 잘 전달을 안 하고 제 감정의 위주로 항상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정희 PD님께서 한석규의 버금가는 목소리로 깔아시는 그런 또 노고에 안정적으로 방송을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끝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편집 때문에 네. 오늘도 한 몇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네. 그거는 운명이다. 오늘 다소 정제되지 못했을 수 있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